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월요일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GDP가 3.2%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는 0.25% 정도, 이제 코스닥은 0.4% 정도 해서 아침 시초가보다는 조금 좀 부진한 면은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좀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도 좀 환율도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 시황 잠시 점검해 봤고요. 월요일 김상현의 마켓 인사이드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PKW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자사주 매입 상위 기업 ETF고요. PKW 역시 미국의 3대 지수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종가상으로는 최고치입니다. 최근에 최고치고 뭐 아직까지 뭐 하락을 하거나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은 안 보여서요. PKW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 추세는 아직 견고하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펀드 해가지고 이제 정크채 이제 ETF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상 최고치 이제 경신하면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저번 주에 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도 올라갔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따 제가 GDP 하면서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거 증시랑 원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증시는 고점을 뚫었지만은 지금 금리는 하향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뭐 하루 이틀의 우연인지 아니면은 무슨 사건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연은 아닙니다. 이제 우연은 아니고 증시가 이제 고점에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수익 난 것들은 팔고 이제 팔아서 이제 좀 수익 받던 금액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이 좀 몰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증시가 고점을 뚫었을 경우에는 이제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이랑 채권처럼 좀 안전자산이 조금 동거한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네. 좀 동거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증시가 고점일 거라는 해석과 이제 고점이어서 좀 안전자산으로 조금 이동한다는 해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채금리 하락의 이유가 증시의 고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는데, 네. 제 2.1%의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1%였고, 그다음 제가 예상하는 게 2.7에서 2.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3.2%가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50%가 더 높게 나왔던 건데, 네. 일단 이 부분은 좋아요. GDP가 이제 좋게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 좋게 나오는 건 좋은 거지만은, 근데 안에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GDP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이 지출한 돈,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한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무역 수지까지 이 네 가지 합계로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정부 지출, 뭐 기업 투자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었었는데, 이제 개인 소비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상치보다 많이 좀 안 좋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수입이 3.7%가 감소라고 수출이 3.7%가 늘면서 이 부분이 무역 수지 부분에서 6% 정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3.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무역 수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은 무역 적자가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근데 제가 저번 주에 4월 소매 지표는 좋게 나왔다. 개인들이 돈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GDP는 1, 2, 3월, 그러니까 1분기 GDP고 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4월인데 일단 1, 2, 3월에는 이제 1분기에는 미국이 셧다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추우면은 돌 좀 덜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 앞으로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1, 2, 3월에는 개인 소비가 안 됐지만은 4월에는 개인 소비를 했던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더 미국이 고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GDP랑 동시에 발표될 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는 인플레이션 2%, 이제 실업률은 5%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1.7%가 나왔습니다. 1.7%면은 2%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페더럴 펀드 해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를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 이제 중립을 할 건지 이제 FOMC의 향방을 조금 예상을 하는 확률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네. GDP 발표 이전에는 금리를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58%였거든요. 근데 이제 GDP 수치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4%포인트 상승을 해서 62%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GDP는 눈여겨보기 때문에 GDP가 3.2%로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에 이제 이동을 됐던 네. 거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수치이긴 한데 이게 저번에 이제 파월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잘 된 걸 수 있습니다. 이게 GDP 남들이 보는 앞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1.7%밖에 안 났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을 저번에 3월달에 말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다지 안 좋아. 긴축 정책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로는 이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경제는 앞으로 고성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완화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금리 인하한다는 게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제를 배운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교과서라는 게 80년대, 90년대, 00년대에 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고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모니터리 베이스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양적 완화 이후로 본원 통화가 4조 5천 원까지로 늘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전에 비해서 5배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유동성이 거의 무한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이 점점 굴리고 버블은 점점 많이 생기길 마련이기 때문에 현금의 보유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 추세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2%에서 1.5%로 가나. 그러니까 2%에서 1.5%면은 2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금리가 10%일 때 8%까지 갈 때가 20%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퍼센테이지가 하락을 해도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더 떨어져요. 네. 인플레이션이 아까 1.7%라고 그랬죠. 네, 기준금리가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통장에 돈을 맡겼을 때보다 이자를 받는 그 속도 금액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뭐 재테크 수단 없이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네. 솔직히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권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뭐 하라고 말씀드릴 상품은 아니지만은 재테크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점점 금리가 낮아질 거고 실제로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탑 1, 2, 3위 안에 드는 시중은행에서 2025년에 2030년쯤에는 뭐 예금 금리가 0.5%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식 솔직히 뭐 코스피 인덱스만 하나로 1년에 3% 4%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금 쪽보다는 좀 재테크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식시장이 엄청 앞으로 활황을 띨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활황을 띨 거면 제가 20% 30%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물건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물건을 비싸게 팔면은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골라서 사면은 차라리 은행 적금보다 나은 시대가 됐다. 이제 이게 옛날에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른들과는 조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시고 지금 유동성이 제한됐던 시절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이거에 조금 영향이 컸다면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조정을 하든 뭐 올리든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미비하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지표를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 금리라는 지표를 하나 두고 그 이외에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두면서 앞으로 경제가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활황을 띨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고 또 이와 함께 4월 30일 FOMC 회의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시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중국 시황은 제가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상해 종합 지수가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 안 올랐어요. 예, 지난주 월, 화, 수, 목 내내 떨어졌네요. 네. 그게 지금 해석하는 거는 뭐 이제 앞으로 상승이 끝났고 하락을 전환한다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슈가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중요한 상황에서 버틸 구간만 잘 버티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좋은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이제 미국은 올라가는데 상해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좋았던 것들은 이거 아까 안 보여드린 것 중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ETF 넷 플로우인데 아까 상위에 보시면은 뭐 MSCI EAF ETF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은데 왼쪽이 돈이 많이 들어간 오른쪽이 돈이 많이 나간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순위권에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곳에 iShares MSCI 차이나 ETF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상해 증시가 조금 빠졌는데 상해 증시는 빠지면서 오히려 자금은 들어가고 있다. 달러 기준입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갈 것이냐, 왜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이 고점을 이제 찍고 내려오는 마당에 계속 하락할 거면은 이런 돈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탑10 리뎀션스 보시면은 가장 상위에 S&P 500이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S&P가 고점을 찍으면서 많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탑10 크리에이션스에 보시면은 TLT,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라고 나오는데 미국의 20년 이상 만기채 거기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조금 돈이 옮겨간다. 이게 앞으로 위험보단 안전을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주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랬고, 네. 지금은 중국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이외에 앞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은 중국 주식을 저도 조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주식을 올해 딱 2번 사라 그랬습니다. 네. 1월 달이랑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1월 달은 이제 하락을 깊게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오늘은 최근 이게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조금 사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근거 중에 첫 번째가 네. 저번 주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1대1로 포럼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많은 국가랑 유럽, 동유럽 국가들 불러놓고 1대1로 포럼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연설에서 그 국가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거의 트럼프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번에 양해각서 작성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았었는데 환율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런 힌트를 주는 발언들을 좀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율 통화 가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일부러 늘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에서 뭐 하지 않겠다. 대부분 미국이 요청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 뉴스를 좀 보시면은 시진핑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 뭐 이런 뉴스만 나오고 블룸버그 같은 데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시그널을 보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시그널 보낸 게 맞아요. 시그널이 아니라 거의 트럼프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좋게 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지적 재산권이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이게 중국은 아무래도 좀 짝퉁이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 이게 지적 재산권에 걸린 문제였는데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지적 재산권이란 말을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5월 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많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국내 시장 보시면서 원화랑 같이 좀 막 묶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시장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시장 환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환율 보시면은 1158.9원으로 그러니까 2.1원 정도 떨어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은 0.5% 정도, 그다음에 코스피는 0.4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코스닥이 간당간당했어요. 사실상 여기 740포인트까지 저번에 떨어졌었고 네. 730까지 내렸으면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바로 갭상승으로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조금 저번에 W자 쌍바닥을 찍고 다시 이번에 좀 반등을 나오는 모습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 지금 당장 뭐 급등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네.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나왔죠. 네. 마이너스 0.2는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경제가 후퇴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경제가 성장을 안 해도 문제인데 후퇴라는 건 더욱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 3.2%로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을 못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더 안전한 국가일수록 성장이 더딘 법인데 미국이라는 완전 안전한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상 개발도상국이에요. 선진국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개발도상국이냐면은 브라질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네. 브라질은 뭐 이제 커피 따고 이제 뭐 광물 캐고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브라질은 전 세계 경제 7위고 우리나라가 11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브라질보다 아직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이제 막 뜨고 있는 신흥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상 브라질보다 못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50년, 60년 만에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은 아직은 발전할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 증시에 맞춰서 볼 게 아니고 이제 이머징 마켓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머징 마켓이 오히려 선진 증시보다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원래 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성장이 빨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출산율부터 해가지고 인구 문제가 제일 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출의 의존이 크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가 좀 많을 경우에 지금처럼 뭐 브렉시트라든지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라 밖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장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고성장, 우리나라는 역성장,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던 것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조금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반대로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달러 인버스 ETF를 조금 비중을 좀 담아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그렇군요. 예. 환율이 하락할 거라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아까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언급했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달러 가치는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통화는 달러죠.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중국의 위안화인데, 우리나라는 위안화랑 조금 커플링 현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랑 일본인데, 네. 중국이 성장하기 전에는 일본 엔화랑 조금 비슷하게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엔화는 완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완전 비슷하게 가긴 힘들었고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조금 경제적 규모라기보다는 성장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밟아온 그렇게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위안화랑 조금 커플링되는 현상이 심해요. 근데 아까 중국 시황 말씀드리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해소될 만한 여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시진핑이 조금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것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위안화가 조금 강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위안화 강세입니다. 네. 예.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가 되길 바라고, 아까 저번 주에 시진핑이 말할 때도 위안화를 강제적으로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위안화 강세가 1% 강세되면은 우리나라가 한 0.6%, 0.7% 정도밖에 강세가 안 되겠지만은 위안화랑 더불어서 강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는 조금 이제 내려갈 만한 상황이 오고, 원화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환율 차트 보시면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게끔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1150원을 돌파한 이후로 3일 연속으로 지금 이게 위에 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여기 적어도 한 1150원 미만, 1150원은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 정도는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쯤에서 조금 더 급격하게 내려와서 1130원대까지 내려올지는 무역 협상의 여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4월 30일 FOMC 때 아마 그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크게 요동을 칠 거예요. 네. 왜냐면은 3월이랑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파월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번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상황이 차려졌으니, 파월이 과연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말을 애매하게 해버려서 조금 더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넣어버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달러는 조금 매도를 하셔야 될 때고,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내려갈 것이니 우리나라 지수도 이번 주에는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번 주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환율이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과 또 FOMC의 회의 결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 중국 그리고 국내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중요한 뉴스가 있다고요. 네, 일단 이런
시황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까 네. 봐요. 좀 주식 종목 고를 때 좀 도움 좀 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네. 단기적으로 당장 뛸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은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 오늘 보시는 분도 있고 내일 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움직였던 종목들을 과거로 되돌려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은 뭐 뉴스에 팔란 말이 있었는데 그 뉴스는 모두가 다 같이 봤을 때 뉴스가 뉴스인 거고 사실상 기업들이 지금 당장 얘기를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들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돈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러니까 네. 뉴스는 어떻게 찾아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좀 좋을지 일단 뉴스를 좀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네. 뉴스 이제 헤드라인만 좀 보실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마존이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은 아니고 네. 아마존에 이제 돈을 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이죠. 프리미엄 회원한테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실 24시간 배송 별거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뭐 당일 배송이지 뭐 이길 배송 뭐 쿠팡 뭐 특송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바로 오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 특송 보내면 4시간이면 3시간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은 동부 지역인 뉴욕에서 서부 지역인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로만 6시간이 걸린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보다 400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네. 이런 나라에서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지금 세계 1호 부호가 좀 바뀐 건 아시죠? 네. 빌 게이츠에서 아마존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괜한 말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24시간 되면 가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인천인데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느 집 주소까지 찾아가려면 24시간까지 못 갑니다. 네. 왜냐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행기만 타도 불가능한데 비행기가 공항이 뭐 전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 내리면 또 어디 환승을 해야 되고 뭐 하고 사실상 중국에 어딜 가도 2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기술적 혁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겠죠. 지금 저희가 모르는 기술이 그렇죠. 나왔을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드론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론을 무한대로 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프라임 회원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에 한해서는 하겠다. 그러니까 좀 한정된 사람들한테는 드론으로 뿌린다면은 충분히 24시간 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론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참 작년 재작년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한참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뤄갈 것이니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끄러웠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미는 정책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작년에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뭐 2배, 3배까지 이제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배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맞습니다. 그로 뒤로 이제 다시 내려오죠. 사실상 2배, 5배면은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대 네. 네이버 같은 것들 보시면은 100배, 200배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죠. 다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사업을 달고만 있으면은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버블 시장이 왔었었는데 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면은 그러니까 닷컴 혁명까지도 비교가 될 만한, 그러니까 견줄 만한 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를 때는 안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역대 테마들을 좀 뒤돌아서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 통일될 것처럼 나오다가 네. 막상 통일이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바로바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막상 통일이 됐으면은 10배, 20배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현대기아차에서 수소차 관련주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또 수소차를 밀겠다 하면서 수소차가 또 급등을 했다가 네.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타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현대 넥소라고 수소차가 있긴 있죠. 네. 근데 넥소를 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같은 차기 때문에 사람이 느꼈을 때 이거 되게 좋네라고 느끼는 효용감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없던 사람이 차를 탔을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데라는 걸 느꼈겠지만은 어차피 뭐 휘발유차, 뭐 경유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뭐 수소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효용이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정부적으로 뭐 환경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네. 개인이 느끼기에는 별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됐고 이제 그 뒤로 이제 LPG 이제 사람들이 LPG를 타면은 조금 뭐 연비에 대해서 뭐 좀 효용을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네. 해서 조금 올라오지만은 다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이번에 뭐 130조 투자를 한다고 하죠. 네. 이러면서 또 비메모리가 막 올라갔다가 어차피 비메모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비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쓰고 있는 물건인데 삼성이 그걸 더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갈 만한 동력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몇십 배, 몇백 배 가려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없었던 기술들이 갑자기 툭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드론이라는 거 이미 발명된 기술인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규제도 있고 비용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되나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이라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엔 좀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안 해서 조금 내려왔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개개인마다 다 드론을 사용하고 물류 같은 것들이 다 드론으로 움직이는 시대. 그다음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드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혁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자동차, 이제 수소차랑 LPG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네.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전기차 역할은 못하죠. 그렇죠.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LPG차, 내연기관차는 서로 대체제입니다. 네. 이거를 쓰면은 이거를 못 쓰고, 이거를 쓰려면 다른 걸 못 쓰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를 못 쓸 상황이면은 이거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그때 효용에 따라서 또 연비에 따라서 뭐 연료값에 따라서 또는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 내연기관이든 LPG든 수소든 전기든 딱 하나는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인데 네. 어차피 다 혼자 운전하는 것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계로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발전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죠. 이게 될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8,000km인가 9,000km를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보고 하루에 운전하라 그래봤자 출퇴근 거리 계산하면 하루에 40km, 50km밖에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 8,000km를 주행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1년 동안 출퇴근하는 기준을 그냥 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 그럼 대부분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 뭐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정말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10,000대, 20,000대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2대, 3대 뭐 많이 나봤죠. 10대, 20대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면 그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 더 많이 나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다. 자율주행차 떨어진다. 그럼 사람이 운전했다고 뭐 다른 뭐 주가가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은데 그냥 기계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게 조금 사람의 심리인데 내가 실수한 건 괜찮은데 남이 실수한 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 난 것들은 그럴 수 있지인데 기계가 실수라고 해야 되나? 기계 오작동 뭐
오작동을 했다든가 따로 외부 변수가 있다든가 있었겠지만은 기계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당장에 폐기 처분시키려고 해요. 네, 네. 이게 참 안 좋은 게 심리인데 그렇네요. 절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갔을 경우에는 전체 통계상으로 사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어찌됐든 나중에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 저번 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2년 뒤에 자동차에는 뭐 운전대랑 페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똑같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운전대랑 페달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독 불법 주정차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양쪽으로 해버리게 된 경우에는 중앙선을 가운데 끼고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의 기본 세팅은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자율주행차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과연 다 계산을 할 것인가까지 조금 제가 걱정은 되는데 네. 어쨌든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이게 될까? 될까라는 건데 수소라는 것들은 뭐 되겠지. 뭐 이렇게 뭐 하면 되겠지라는 건데 자율주행은 이게 될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이제 뉴스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년 뒤에 됐죠.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통화할 수 있을까? 이제 미국으로 자녀 유학 보내면서도 좀 있으면 내가 너랑 영상 통화할 수 있대. 조금만 뒤에 기술 발전되면 통화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통화가 발전되는 데는 좀 걸렸거든요. 네. 그 뉴스는 90년대 초반 80년대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2000년대 가까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소요는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100배, 200배까지 갔던 것들을 비춰봤을 때 네. 그거죠. 사람들이 될까? 야, 된대. 뭐 나중에 되겠지가 아니고 될까? 이제 조금 걱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됐을 때 이게 주가 움직임이 가장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지금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 내용을 보면서 네.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부터 차근차근 파악을 하면서 뭐 하루에 한 주라든지 뭐 월급 받으면은 월급 받은 거에 뭐 월급 만약에 100만 원을 치면은 월급 받은 거에 한 5만 원씩이라도 모아두든지 이런 네. 식으로 은행에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증권사 HTS만 조금 다른데 이게 보시면 테마별 종목을 보여주는 게 화면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드론이라 검색하면은 세트랙 아이, 뭐 메커스, 제이시언 시스템, 한미스포츠, 기산텔레콤, 유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쳐서 나오는 것들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사업용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세트랙 아이는 드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우주 항공 쪽에 가깝지 실질적으로 드론의 거리보다는 그쪽에 가깝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컴퓨터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픽 카드에 지포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그거 수입해서 파는 회사고 아니면은 모니터에 유데아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모니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산텔레콤은 지금 5G 관련주다 뭐 제사통신사다 이런 뉴스에 가 있는 거고 뉴로스는 수소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드론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엔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차기보단 드론을 당장 사야 되는 드론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드론을 사야 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라 떠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CJ 대한통운보다 오히려 세트레가이가 날 수가 있어요. 무인항공 기술은 오히려 이쪽이 더 발전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드론 말고 여기 4차 산업이라고 치게 되면은 네. 뭐 오버브 반도체, 유니캐스트, AD칩스, 에이스테크 나오는데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4차 산업에는 5G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에이스테크 5G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와 있고 그러니까 4차 산업에는 사실상 드론, 자율주행, 뭐 보안,
블록체인, 5G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회사고. 범주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4차 산업 이렇게 딱 검색하기보다는 아까처럼 뭐 드론 아니면은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자율주행인데 네. 자율주행에서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율주행에 5G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에이스테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해서 기아차인데 네. 기아차는 사실상 자율주행 기술을 사와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더 미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당장 뭐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월급을 쌓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미동이라는 회사 보시면 재무제표가 완전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재무제표까지 따져가면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네. 재무제표를 가리는 것들은 사실상 어렵지가 않아요. 기업 분석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갔을 때 빨간 글씨가 있냐 없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HTS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재무 분석이 있고 재무 분석에 영업 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것들 확인했을 때 네. 빨간 글씨가 아니고 검정 글씨 이런 것들 종목 확인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이런 종목들 들어갔을 때 다트 홈페이지 그러니까 전자 공시 서비스를 들어가시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4차 산업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사와야 되는 회사인지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만 가려서 특정 제가 어떤 종목을 찝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섹터들을 움직일 건데 그런 네. 종목들은 제외하고 해요. 근데 하도 좀 제외하고 포함해야 되고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딱딱 나눠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신 필요는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재무 구조를 보시면서 내 월급을 조금씩 쌓아둬도 괜찮을 만한 회사가 있을지 네. 한번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발표되는 흥미로운 관련 기사들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미국, 중국, 국내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뉴스까지 흥미롭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체크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보이죠? 내일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시원한 종목 고민 해결 방송 오감 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